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부업을 찾게 되었고, 이 부업을 찾고 5년 동안 안정적으로 매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업으로 네. 한 달에 평균 얼마 정도 벌고 계세요? 한 달에 600만 원까지 벌 수 있습니다. 그럼 직장인분들이 퇴근 후나 주말 시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했었고, 퇴근 후라든지 주말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중교통 타고 다니다가 네. 아니면 집에서 네. 카페에서 어디서든지 한번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할 수 있으면서 초보들도 도전해볼 수 있으면서 월 평균 600 정도 벌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울 쪽 사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 쪽 있는 분들도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지방에 살고 있고, 지방에 살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부업들 중에서 네. 요즘에 뭐 사업자 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이건 사업자 없이도 할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사업자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를 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회사의 부업들과 다르게 사업자가 필요 없는 부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별도의 뭐 준비물이나 뭐 거창한 거나 뭐 이런 거 혹시 필요 없는 건가요? 네, 준비물도 필요 없으십니다. 주민등록증 하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부업으로 그렇게 벌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있는 부업은 유실물 공매입니다. 유실물 공매요? 유실물 공매라는 게 뭐죠? 유실물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 핸드폰을 경찰서에 누군가 맡길 거 아니에요? 물론 본인이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경찰서에 맡겼다고 하면 그 6개월 동안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습니다. 이 물건을 잊어버린 사람. 하지만 그 6개월 이후부터는 그 물건을 주운 사람한테 소유권이 있는데, 그 물건이 주운 사람도 6개월 동안 이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러면 총 기간에 1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부터는 이 물건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이 국가에 귀속된 유실물을 낙찰받아서 다시 재판만 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물건을 잃어버리면 네. 6개월간은 잃어버린 사람 소유인 거고, 네, 나머지 6개월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이, 경찰서에 맡긴 사람이 이제 소유가 되는데, 예. 보통 이 기간이 지나고도 찾아가지 않은 물건들은 네. 국가 소유가 되어가지고 경찰서에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네, 물건을 잊어버린 사람도 찾지 않는데, 이제 물건을 찾은 사람이 굳이 6개월 후에 이 사람이 물건을 찾아가는지까지 확인해서 이 물건의 소유권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뒤에는 이제 국가 소속으로 이제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보들 입장에서 네. 개념을 알겠는데, 네. 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싸그리 이제 모아놓은 이 물건도 있잖아요. 네. 이거를 낙찰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실물 공매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온비드란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는데, 온비드의 상세 검색을 누르셔서 검색을 하시면 유실물 공매를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온비드에 가입한 다음에 온비드 검색 그 창에서 네. 유실물이라고 치면 안 되고, 네. 그 상세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유실물이라고 치면은 나오는 게 한정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데, 유실물을 올리는 기관들이 전국에 있는 경찰서에서 개별로 다 올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서는 유실물이라고 올리고, 또 어떤 경찰서는 기금속 등 몇 점, 또 어떤 경찰서는 노트북 등 몇 점, 이런 식으로 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어떤 이게 유실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검색에 들어가서 상세 검색에서 물건을 하나씩 클릭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 돈 버는 메커니즘이 네. 유실물을 시가보다 싸게 낙찰받아가지고 시가대로 팔아가지고 그 차익을 얻는 건가요? 네, 물건을 일단 감정평가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이 감정평가를 한 후에 이 가격에서 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다. 그럼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인수해 와서 물건을 재가공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초보 입장에서 온비드 네.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카테고리에 보면 기금속과 시계 이런 카테고리를 누르거나 기타를 누르거나 네. 이래야지 이제 발견할 수 있다고요? 네, 카테고리는 미분류 기타 또는 시계 기금속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판매처가 네. 경찰서라고 돼 있는 곳들이 네. 공매인 건가요? 기본적으로 유실물 공매는 경찰서에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슨 경찰이라고 돼 있는 거는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낙찰되기 전까지는 네. 경찰서에 갈 필요 없이 네. 그게 지방 어디든 간에 그냥 집에서나 카페에서나 네. 네. 어디서든 간에 휴대폰이나 컴퓨터 이용해가지고 계속 참여하면 되는 건가요? 입찰을? 온비드의 가장 큰 장점이, 경매는 경매장을 가야 되는데 온비드 그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또는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이랑 시간 제약 없이 핸드폰만 있으시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그 낙찰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네.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이제 낙찰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 경찰서에 한 번은 가야 되겠네요. 경찰서는 한 번은 방문을 하셔서 그 물건을 인수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낙찰받기 전에 네. 이 물건들이 어떠한 물건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제가 미리 이제 볼 수 있나요? 온비드의 공매물 공고에 보시면은 유실물 물건에 대한 입찰 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입찰 명세서에 들어가시면은 입찰 목록이 나와 있고 이 입찰 목록에는 어떠한 물건이 어떠한 수량만큼 있다라고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유실물 공매라는 게 개별 건당으로 경찰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쌓여있던 유실물들이 거의 꾸러미 형태로 나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 보통 2천만 원 이상 정도 하는 유실물 공매 같은 경우에는 1,000건 이상의 물건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낙찰을 만약에 받았다고 쳐요. 네. 받았다고 쳤을 때 네. 그 품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주로 어떠한 품목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일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기금속 되겠고 그 다음에는 상품권입니다. 기금속과 상품권의 합이 50% 이상을 넘고 그 외에는 이제 IT 전자제품, 그다음에 시계, 신발, 옷 상상도 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물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지방 경찰서나 이런 데서 낙찰받았다고 치고 물건들을 쫙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가져오는 절차 자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딘가에 사는 사람인데 그 네. 지역에 거 낙찰받은 게 아니라 다른 네. 지역 거 낙찰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냥 그 지역 가가지고 용달 같은 거 불러가지고 네. 같이 그냥 가져와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용달 물건의 양이 적다고 하면은 만약에 차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다가만 넣어도 충분하고 만약에 물건의 양이 좀 많아서 트럭을 이용해야 된다고 하면은 용달을 협조를 받아서 용달로 물건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실물 이제 낙찰받은 거 중에서 네. 50% 이상은 기금속이나 상품권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기금속과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낙찰받은 그 다음날 바로 현금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속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정해져 있는 가격에 바로 판매를 할 수 있고 상품권 또한 정해져 있는 할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품권과 기금속은 낙찰받은 다음날 또는 그 당일에 바로 판매를 해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금속의 상품권은 빠르게 현금화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그 품목들은 네.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현금화 시키시고 계세요? 전자제품과 다른 기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요즘에 많이 인용하고 계시는 당근마켓 또는 중고나라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중고 가격에다가 이제 올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중고 가격을 시세를 확인하셔갖고 그 팔릴 만한 가격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제품 말고 애매모호한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팔아야 돼요? 중고나라나 뭐 당근마켓에서 팔고 남은 물건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뚝섬에 나눔장터가 있습니다. 그 나눔장터나 플리마켓을 이용해서 물건을 파시면 되고 그래도 이제 안 팔리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에다 갖다 파셔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기금속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상품권, 네. 기타 이제 전자제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했을 때 네. 내가 낙찰받은 가격보다 네. 20-30% 이상의 이제 수익을 내고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최소 20%에서 최대 30% 정도 평균적인 수익률이 나오고 본인의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 물건을 재가공해서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30% 이상의 수익률도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20-30% 나오는 거 말고 네.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또 있나요? 일단 기금속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가 박혀 있는데 그 다이아의 상태나 뭐 색깔, 뭐 크기가 좋다. 그러면은 다이아는 가격을 많이 받고 팔 수가 있고 또 시계 같은 경우에는 태고라든지 오메가 같은 시계는 정품이 나옵니다. 이러한 시계를 팔게 되면은 갑자기 몇백만 원의 수익이 추가로 생기는 거니까 수익률이 30%를 훅쩍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정품 시계나 뭐 다이아나 이런 게 좀 좋은 게 나오면 조금 더 수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내가 낙찰받았는데 이 짝퉁이면 어떡해? 기본적으로 짝퉁은 경찰서에서 한번 걸러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레플리카 상품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유실물이라고 해도 파기를 하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로 해서 이제 짝퉁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유실물 낙찰 받았어요. 예. 이럴 때 이제 소득세나 뭐 세금 내야 되는 그런 건 없나요? 유실물 공매의 장점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내가 2만 원에 낙찰 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3만 원에 중고나라에 팔았다. 그럼 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는 얘기가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 측면에서는 되게 자유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결국에는 장점으로 봤을 때는 낙찰 받을 때까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네. 낙찰을 받은 이후에는 물건들을 이제 내가 마진을 붙여서 팔았을 때 네. 거의 70% 가까이는 기금속이랑 상품권이기 때문에 빠르게 네.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예. 나머지 30%는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조금만 이제 온비드를 이용할 수 있으면 네. 내가 가진 돈 대비 20-30% 정도는 불리는 게 되게 수월한 거네요. 투자금 대비 그 금과 사모권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투자에 비해서는 많이 높고 그 외에 다른 물품을 팔아서 이득을 내면 되는데 내가 가용한 시간에 가용한 장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실 대로 판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년간 네. 하시면서 네. 내가 낙찰받은 금액 대비 더 저렴하게 이제 정리되거나 이렇게 손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으세요? 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개별 물건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그 전체적인 낙찰 금액에 대해서 손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5년간 그렇게 꾸준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된 방법인 거네요. 이게 업자들만 좀 알 수밖에 없는 좀 폐쇄적인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저도 이거를 2017년도에 알게 된 계기가 제가 2012년도부터 부동산 공매를 좀 했었었는데 2017년도에 들어가 보니 뭐 이런 유실물 또는 뭐 기금속이라고 있는 뭐 제목의 공고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유실물 공매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계속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떤 분야든지 간에 네. 이게 수익이 괜찮고 돈이 된다라고 하면 네.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거죠, 이거는? 네, 여기 시청자분들도 유실물이라는 거를 한 번도 안 들어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또 들어보셨다고 해도 이렇게 유실물 공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정부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매 절차가 실시된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폐쇄적인 시장이고 일부 업자들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유실물 공매하고 있는 거는 만수리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는 저밖에 못 봤고 지금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셔도 유실물 공매라고 치시면은 정말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정보가 많이 없고 그다음에 하는 사람도 많이 없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유실물 공매에 대한 개념을 알았는데 네. 이게 하나하나씩 초보분들이 네. 실제 해본다는 전제하에 맨 처음에 그러면 초보분들이 네. 검색 엔진에 유실물 공매라고 치는 게 아니라 온비드라고 치면 되는 건가요? 온비드라는 사이트는 유실물 공매를 찾기 위한 일종의 사이트고 그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비드에서 그 물건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분들 입장에서 입찰 참여할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의 가치가 뭐 100이라고 했을 때 200, 300으로 이제 입찰 돼봤자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럼 적정한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노하우는 뭐예요? 유실물 공매에서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가 입찰가 산정과 물건 판매인데 입찰가 산정이 거의 50% 이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낙찰받는 게 저희는 목적이 아니라 이 1등과 2등과의 격차를 가장 최소로 하면서 낙찰을 받아야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낙찰 가격을 적게 하면서 낙찰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뭐예요? 이제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물건 목록을 보고서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물건 목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최근 낙찰가율을 보고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낙찰가율을 본다는 거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해당 분야의 공고 대비 낙찰가율이 얼마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온비드 사이트의 입찰 결과에 들어가시면은 최근 1년 동안에 그 해당 기간에서 실시한 유실물 공매에 대한 낙찰가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낙찰가율을 확인한 후에 내가 지금 입찰하려고 하는 공매의 입찰가율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입찰 가격으로 나오는 거 대비 뭐 보통 이제 1.2배 정도 그 정도의 가격으로 보통 낙찰되는 편인가요? 감정가와 낙찰가율이 그 각 기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은 없지만 감정가 대비 120% 정도 이상의 가격에서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IT 제품이나 이런 거 이제 정리하실 때 네. 어쨌든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네. 퇴근 후랑 주말이 전부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뭐 언제 사람들 직접 만나가지고 언제 이거 중고거래 하는 거예요? 요즘엔 당근마켓에서는 직거래도 되지만 직거래할 때 뭐 문 앞에 걸어놓는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고 중고나라에서 택배 거래를 할 때는 택배를 포장해 놓은 상태에서 편의점 택배라든지 아니면 업체랑 계약을 맺어서 택배를 수거해야 되는 업체가 있으면은 그러한 업체를 이용해서 발송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시간 제약은 없겠습니다. 5년간 이제 어쨌든 뭐 문 앞 거래나 네. 편의점 택배 이용해서 거래했을 때 전혀 문제 네. 없이 다 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유실물 공매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아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네. 이분들에게 한번 이제 도전해보려고 좀 마음먹으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제 네. 유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의해라 이런 사항은 있을까요? 유실물 공매를 하시다 보면은 술과 담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술, 담배의 비중이 높은 것은 낙찰을 안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술 같은 경우에는 팔 수 있는 그 루트가 좀 제한적이고 술보다 더 판매 루트가
루트가 제한되는 거는 담배입니다. 담배는 말 그대로 그 주변에 담배를 피고 있는 분에게 면세점가보다 좀 더 싸게 팔거나 그런 식으로밖에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술과 담배 비중이 높으면은 좀 패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유실물 공매 그 물품 리스트에 네. 술, 담배가 들어가 있으면 웬만하면 걸러라. 비중이 많으면 문제입니다. 비중이 좀 적게 있거나 하면은 뭐 괜찮은데 비중이 뭐 10%를 넘어간다. 뭐 담배가 몇 배 보루가 있다. 2017년도에 제가 부산에서 낙찰받았던 유실물 공매인데 저는 담배도 안 피우는 비흡연자인데도 이렇게 담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담배들은 처분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중고거래가 담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는 게 불법입니다. 예. 술과 담배는 파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제 이런 부분들 술, 담배에 네.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참여하지 말라는 게 이제 주의사항인 거고 마지막으로 이 보시는 분들께 네. 유실공매에 도전하실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유실물 공매라는 게 있는 게 처음 아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경쟁자가 없는 시장입니다. 최대한 빨리 뛰어들여서 수익을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또 지방에서 아주 먼 곳에서 촬영한 시점으로 이게 설날 연휴인데 이때 오셔가지고 너무나 이제 귀한 얘기들 사람들이 모르는 블루오션 정보를 알려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신 시청자님들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